기상 악화로 세월호 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에 당국이 오늘 밤 9시 민간 잠수사를 소집합니다. 이르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합동구조팀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정몽준, 박원순 후보 간 상반된 자료를 제시했던 재개발 구역 지정 건수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고승덕 후보 딸의 게시글로 논란이 되면서 핵심 쟁점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9은 주요 후보들의 혁신 학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유병헌 씨가 최근 국내모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타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보복성 간부 인사에 항의하며 내일 선거 방송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빌환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혁신은 계속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9의 손석희입니다. 세월호 참사 4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의 카운트다운은 오늘이면 끝납니다마는 세월호 참사일로부터 시작된 날짜 세기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실종자 찾기는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도 팽목항부터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고 이어서 지방선거 소식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4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49제가 열렸지만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추모 분위기 때문에 아직 남은 16명의 실종자들이 잊혀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수색 작업이 오랜만에 시작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서 먼저 진도 팽목항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 기자 나와 있죠?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한동안 답보 상태여서 좀 답답했습니다. 날씨가 좀 나아지면서 수색 재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재 사고역은 바람과 파도가 어제보다 잔잔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 합동구조팀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수색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곳 팽목항 가까이에 있는 이 서망항에 철수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곧 대피했던 바지선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내일 새벽쯤에는 사고 해역에 도착해서 수색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이게 좀 소식이 빨리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9제가 곳곳에서 열렸는데 실종자 가족들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런 추모 분위기가 오히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대로 세월호 사고가 잊혀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모 분위기 때문에 이대로 사고가 잊혀지고 또 실종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덮어버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바다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다음에 49제를 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곳 팽목항에서 이 49제가 열리는 것에도 반대를 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진행이 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49제를 팽목항에서는 열지 말아달라. 이것이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의 요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실종자 가족들은 이미 보름 전부터 이곳 팽목항에서는 49제가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오전에 염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당국의 대처에 실종자 가족들은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좀 세심하게 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은 지금 벌써 한 50일 가까이 이렇게 팽목항이나 체육관에 머물다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응급처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입원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네, 이곳 진도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일단 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밤마다 바다에 있을 가족 생각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응급 상황실에 들러서 수액이나 영양제를 맞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다시 수색 현장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절단 작업 중에 있었던 사고 원인, 결국 이제 민간인 잠수사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아직까지 안 밝혀진 건가요? 네, 어제 이 절단 작업 전에 산소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배출 구멍을 뚫지 않았다는 이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예. 작업을 맡은 업체 측에서는 배출 구멍 3개를 뚫었고 이를 동영상으로까지 찍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잠수사의 생명까지 앗아간 사고인 만큼 업체 얘기대로 배출 구멍을 뚫었는지 아니면 잠수 관계자의 증언처럼 배출 구멍을 뚫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내일 6.4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야는 전국 각지에서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당을 간단하게 좀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 당사 선거 종합 상황실입니다. 예, 그 밑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한울 기자가 당사에 나가 있는데 먼저 안태훈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죠. 새누리당은 투표 하루 전인 오늘 광역단체장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현재 보고 있는 판세는 한마디로 예측 불허입니다.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불과 4곳, 그러니까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이곳만을 당선 안정권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을 백중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판세보다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이런 새누리당의 전략에 대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읍소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특히 새누리당은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대구까지 이 경합 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대구도 백중 우세에서 지금 경합으로, 또 부산이 또 지금 다시 경합으로 와야 되고, 경기 인천 경합이고, 또 충북 강원 경합이고. 예. 이제 이런 전략을 두고 일종의 이제 엄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하여간 전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여간 최근 들어서는 선거 때마다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엄살을 피우는 전략이랄까요. 아마 조금 있다가 새정치민주연합 연결하겠습니다만은 거기도 비슷한 전략이 아닐까 예상은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른바 경부선 선거운동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을 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이른바 경부선 북상 유세를 펼쳤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고요. 접전 지역에서는 부동층을 잡기 위한 전략인데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유세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산서 어르신들 도움을 받고자 공동선대위원 모두가 오늘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성합니다. 제 잘 받으십시오. 네, 이후에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KTX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와서 권영진 후보를 지원했고요. 이후에는 충남, 대전, 충북 이런 데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남경필 후보를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는 서울에서 지도부들이 모여서 정몽준 후보를 지원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조금 아까 대전이라고 안태훈 기자 얘기했는데 대구죠. 대구의 권영진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새정치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에 나가 있군요. 유한울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 선대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의 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상승세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주춤하는 모양새라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수도권에서 경기와 인천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 초반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던 강원과 충북 지역 역시 현재는 백중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접전 양상을 띠는 지역에서는 결국 숨은 표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표들 중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이 일반적으로 더 강한 경향을 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세월호 사고로 나타난 40대 일명 앵그리맘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어낼지 지금 이 시각에도 한창 고민 중입니다. 예. 300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때 속수무책으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현실, 투표로 보여주셔야 국민의 안전, 생명 지킬 수 있다 봅니다. 예. 아까 새누리당은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펼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마지막 날 전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세는 각계 전추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판세 분석을 기반으로 각자 접전지로 흩어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건데요. 일단 김한길 공동대표는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강원 지역을 찾아 최문순 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뒤 다시 경기도 지원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의 핵심 단어는 역시 세월호였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잠시 뒤 밤 10시에는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도 방문했는데요. 호소문 가운데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선거 후에는 선거의 결과를 떠나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는 우리 모두가 패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선대위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야 각 당에 나가 있는 안태훈 기자, 유한울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야가 약 2시간여 후면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여야가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이번 선거의 구도를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선거는 흔히들 프레임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여야는 어떤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구동회 기자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우선 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인데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이 내걸었던 구호를 보면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 뭔지. 네. 예.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의 마지막 구호를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이 박근혜 마케팅이 좀 주춤했지만 예. 이를 다시 살려낸 건데요. 결국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힘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반해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 선거 구호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능한 국가 권력을 혁신하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로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국민에게 호소하자라는 이런 전략으로 예. 분석됩니다. 그 정권 심판론 혹은 이제 중간 평가론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선거 초반에는 이것이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 그건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달 22일이었죠. 이 친박계 실세로 알려진 이 최경환 이 새누리당 그 중앙선대위원장 예. 이분께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이 박성효 후보의 사무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 박근혜 마케팅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된 겁니다. 예. 이후 새누리당 후보들은 앞다퉈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예.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1인 유세를 했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유세를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이후 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예. 어젯밤 이 JTBC가 주최한 서울시장 토론회에 참석한 이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막판 이 박근혜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이러한 새누리당의 이 박근혜 살리기 전략에 맞서서 새정치연합은 이 무능 정권 심판론으로 이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새누리당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정치연합과의 싸움이다. 싸움이 되는 선거다라고 말하면서 여야의 선거구도 싸움이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6분간 전국적으로
세월호 실종자 16명을 위한 친북 유세를 하면서 이 정부의 무능함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정권 심판론의 등장. 무엇보다도 그 세월호 참사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단어가 선거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했던 거죠. 예.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이렇게 늘 주장해 왔던 이 안전 문제가 안전행정부와 해경의 이 무능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예. 이후 안대희 총리의 지명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 인사 시스템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선거 막판에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통해서 이 박근혜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예. 이에 대해 야권은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는다면 우리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선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구동회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세대 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20, 30대와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6%에 이르는 젊은 청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20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속설을 뒤집었습니다.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20대가 내일도 강한 응집력을 발휘할 경우 경합 지역에서 야권 후보들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60대 이상 보수표의 결집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하고 20대가 실제 사전투표율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향배가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 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투표자 수를 환산해 보면 20대는 320만 명, 반면 60대 이상은 600만 명으로 그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2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투표소를 찾느냐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예, 어제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 간의 서울시장 선거 전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오늘까지도 굉장히 많은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그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친환경 급식 논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허가 건수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두 후보가 굉장히 크게 엇갈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나중에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허가 건수 이 문제는 양쪽 후보들이 저한테 모두 자료들을 주고 가셔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따로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리고 그 앞에 논란이 됐던 친환경 급식 논란 문제까지 함께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맨 앞에 말씀드릴 친환경 급식 논란 이 문제는 감사원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가 가장 관건이 되리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내놓은 문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후보가 모두 감사원에서 나온 문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함께 임소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 어제 제가 약속을 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허가 건수 문제는 경제산업부의 이승영 기자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와 얘기 좀 나누죠. 어서 오세요. 감사원에 같은 자료를 두고 양쪽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같은 자료는 맞는 건가요? 네, 이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 그런데 이 범위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243페이지의 예. 감사 결과 전문인데요.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이를 토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이 243페이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어제는 그 박원순 후보가 그 두꺼운 전문을 다 가져오긴 했으나 네. 아무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자, 지금 그 자료는 같은 자료인데 서로 다루는 범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범위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 자료 전체를 보면요. 예. 이렇게 앞부분에 감사 실시 개요라고 해서 현황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현황은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조치를 취하라며 통보를 할 때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해당 기관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정몽준 후보의 공격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황 자료 각주 16번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페이지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각주 16번. 네, 네. 예, 예. 감사원에서 감사 기간 동안 이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된 농산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123건 가운데 2건에서 잔류 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정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2건에 대해서는 농약이 검출됐으니 농약 급식을 인정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게 있는 정 거고요. 후보 측의 얘기란 말이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런 그 27페이지 16번, 각주 16번에 있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건 그만큼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예. 이게 박원순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그게 애초에 서울시 쪽에 통보가 안 됐던 얘기인가요? 각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워낙 경미한 사안이니까 그렇다면 예. 이걸 가지고 그러면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라. 네, 이게 네. 어제의 그 주장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사안이죠. 정확하게 예, 얘기하자면. 맞습니다. 결국 감사원 문건으로 얘기가 촉발이 된 거니까. 네, 네. 근데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구체적으로? 일단 그 감사원은 우리는 전문을 다 공개를 했으니까 예. 뭐 책임은 좀 피해가려는 입장인 거고요. 예. 그리고 경미한 사안이어서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판단의 문제라서 입장을 밝히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오늘 감사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것은 각주가 빠져 있었고 각주가 빠진 것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 그런데 감사원은 그것이 경미하다 네. 혹은 경미하지 않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네, 그것은 언론사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 243페이지라는 게 홈페이지에 누구든 볼 수 있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예. 알아서 언론사와 각 후보 측에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개요 부분을 원래 안 보냅니까? 예, 이 개요 부분은 이제 감사원 측에서 예. 해당 기관에 일일이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예, 그것이 관례라고 하고요. 예. 예, 근데 그 개요 부분에 각주가 들어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예. 그건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면 그 각주는 어느 정도 그 중한 사안이냐, 그러니까 경미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판단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얘기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감사원과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예. 본인들은 자료를 공개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해석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이제 후보 측에서 해야 될 입장이지 예.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이 선거라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는 자기들이 얘기했을 경우에 네.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가 보죠? 네,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감사원에서는 일단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스탠스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 감사원 자료 때문에 논란이 촉발된 만큼 감사원에서 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예. 감사원의 답변에는 계속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걸 언론사한테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책임 회피라고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계속
통화를 했는데요. 예. 그 감사원 측과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했지만 예. 돌아오는 답변은 뭐 똑같았습니다. 예. 뭐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오늘 종일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수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어저께 방송 중에서 약속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두 후보가 완전히 다른 숫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지정을 7건밖에 안 해줬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박 시장 재임 기간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 후보는 39건이나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양쪽이 아주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39건과 7건의 차이가 워낙 커서 저희가 추가 취재를 약속드린 대로 이승영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선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이 무엇인가? 조금 뭐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듣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단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는 낡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재개발이라는 거는 낙후된 동네를 전체를 새로 통째로 개발하는 걸 말하는 지역에 겁니다. 관한 문제죠. 예,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구역 지정을 하도록 현행법에는 돼 있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의 출발에 해당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인데요. 이 구역 지정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이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 재건축의 사업성 같은 거를 좌우하는 용적률과 층수 같은 것도 이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두 후보 주장이 같은 기간에 39대 7로 차이가 큽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 이유를 좀 짚어보죠. 이게 어느 한쪽이 틀린 것 아니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요. 예.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렇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후보 측이 JTBC에 낸 자료는 모두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통계에 기초한 겁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어저께 받은 서류를 확대 복사해서 놓은 겁니다. 예. 먼저 박원순 후보 측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2011년 10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구역 지정을 39건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39건이 되는 건데요. 정 후보는 이 같은 자료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씩 빼나간 겁니다. 이거를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죠. 우선 정 후보는 그 기간을 이제 작년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 박 후보가 제공한 자료에서 올해 초에 인가된 자료는 한 건은 이제 일단 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에서 나왔을 때 시점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 후보의 것은 2013년 12월 31일 자료였고 박 후보가 낸 것은 그보다 석 달 뒤까지의 자료였는데 그러니까 2014년 들어서서의 석 달, 3월까지에는 거기에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양 후보가 주장하는 39대 7 차이인 32구역이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전혀 설명할 자료는 없었고요. 하나만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겁니다. 하나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12월 31일 자료까지만 2013년 12월 31일 자료까지만 정몽준 후보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뺐다 그 얘기죠. 바로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좀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가서 그 박원순 후보가 이제 시장에 취임한 게 이제 2011년 10월 27일인데요. 근데 사실 정 후보 측은 11월부터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악의를 갖거나 의도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며칠 상관인데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도 이제 그 같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두 건을 빼게 되겠습니다. 지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 구역 지정일이 2011년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실질적으로는 취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취임날 사인한 것까지 박 후보가 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겠다. 이게 정 후보 측 입장이겠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 후보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내가 취임한 날 사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고요. 그래서 그렇게 3건을 빼다 보니까 나머지 36건인데 이 36건이 이제 7건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남은 36건 중에서 정 후보 측은 우선 이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여기 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타운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타운인데 이 뉴타운에 해당하는 요 해당 기간의 10건을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면 남은 게 26건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그 이전에 박 후보가 시장 취임하기 이전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었던 곳들 그런 곳들을 따져보면 19곳이 되는데 그것들을 다시 모두 제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결과가 이게 정몽준 후보 측이 어제 JTBC에 제공한 자료인데요. 7개. 이쪽에 까맣게 표시를 한 곳. 강남구가 5곳, 성북구가 2곳, 총 7곳이 남은 것. 이것만이 정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가 새롭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허용한 그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셨다시피 같은 자료를 두고 정몽준 후보 측은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SNS 상에서는 이 큰 차이를 가지고 정몽준 후보 측이 도심 재개발 사업 같은 것하고 뭔가 혼동 혹은 착각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양 후보 측이 준 자료를 뭐 SNS 상에 계신 분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럼 정 후보 측의 근거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요. 먼저 뉴타운과 관련해서 10건을 뺐는데요. 정 후보 측은 뉴타운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역 지정도 결국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박 후보 측의 실적으로 성과로 잡을 수가 있겠느냐, 그걸 빼야 된다.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박 후보 취임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언젠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곳인데 우연찮게 박 후보가 시장 임기 중에 있을 때 결국 도장만 찍어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업적에서 빼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빼고 남은 신규 지정은 7건에 불과하니까 박 후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럼 박원순 후보 측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박 후보 측은 당연히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억지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서울시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인데 어떤 경우엔 뉴타운이니까 빼고 어떤 경우엔 추진위가 있었으니까 빼고 이걸 이렇게 임의로 제외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뉴타운이라거나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구역 지정이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은 좀 억지 아니냐 이런 주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인가요? 드문 아무튼 편입니다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 후보 측이 보기에는 정 후보 측이 박 후보가 부동산 개발에 소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 박 후보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아예 기존에 해줬던 이런 허가들도 안 해줬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기자로부터 어제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이승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소식입니다. 보수진영 고승덕 후보의 딸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요지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고 후보와 문영린 후보의 공작정치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은 7조 4천억 원이고 서울 지역 2,215개 학교 121만 1,300여 명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렇게 후보 개인의 가족사와 법정 다툼에 가려서 본질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상황을 전해드린 다음에 이 본질적인 이슈는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서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고승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 후보가 딸이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과정에 문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님 자신도 내 스스로 했고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공작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캔디 고 씨는 SNS에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었습니다. 고 후보는 이를 두고 이 폭로가 처가였던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일가와 문 후보 사이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박 전 회장 일가와 문 후보가 공작 정치를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고 후보는 문 후보에게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문 후보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고 후보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통화 시간을 계속 말바꾸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판에 불거진 가족사에 밀려서 정작 교육 정책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실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뭔지, 후보 간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 명으로 적고 토론과 현장학습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는 2011년 광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에도 문을 열면서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서울에만 60곳이 넘는 혁신학교는 매년 1억 원 안팎의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혁신학교의 장점을 살려 계속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력과 인성이라는 학교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입니다. 혁신학교를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합니다. 소수의 학교에 너무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예산의 형평성에 맞질 않아요. 고승덕 후보는 혁신학교의 현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중간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고요. 초등학교 부분은 장점을 살려서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혁신학교.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검찰은 유병헌 전 회장의 도피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 신도 이른바 김엄마에 대한 신병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김엄마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오늘 금수원의 신도들이 다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죠? 네, 금수원입니다. 일단 다시 관심이 금수원으로 쏠리는 듯한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가 비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비 때문인지 예전처럼 많은 신도들이 이 진입로에 의자를 깔고 앉아서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날을 전후해서 검찰이 이곳 금수원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도 약 500명의 병력을 주변에 배치를 했고 또 지금도 인근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검문 검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신도들 간에 숫자가 좀 달리 나올 텐데 정확하게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이곳에 있는 경찰과 그리고 금수원 측이 밝힌 인원수가 좀 다릅니다. 일단 경찰은 원래 금수원에 상주하고 있는 신도 50명을 포함해서 약 200명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금수원 측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말을 했는데요. 일단 식사하는 인원수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점심때 500명 정도가 식사를 했고 그 이후에 오후에도 계속 많은 신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은 약 1000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거날이자 휴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모일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거기 진입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쯤 진입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도 검찰은 전남 순천 일대에서 계속해서 검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곳도 유병헌 전 회장의 잠재적인 은신처이고 또 이른바 그 여성 신도 김엄마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진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수도 없고 또 일부 언론에서 언제 검찰이 진입한다, 이런 추측성 보도를 내고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검찰과 금수원 관계들 간의 그런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금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병헌 씨가 미당을 할까봐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병헌 씨가 외국 대사관에 망명을 타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사관은 망명을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백종훈 기자입니다.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해외 망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 측의 한 인사가 한국 주재 모 외국 대사관에 망명 가능성을 알아봤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종교적 박해나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와 무관한 단순한 형사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 전 회장 측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받은 대사관도 이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유 회장 같은 경우는 횡령, 배임, 탈세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그 공감대 형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유 전 회장은 외교가에도 인맥이 넓다는 것을 출판 기념회 등에서 과시해 왔습니다. 성김 대사님 맞죠? 잠깐 서 주십시오. 이스라엘 대사분이 오셨죠?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구원파도 유 전 회장이 찰스 윈저 영국 왕세자와 앙리 루아레트 전 루브르 박물관장 등과 교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매제는 체코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유 전 회장이 단순한 형사범이란 점을 각국 외교 공간에 설명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수색 현장은 지금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잠수사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JTBC가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강행하고 있는 잠수사들이 식사도 숙소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미 쪽 수색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들을 통해 입수한 최근 식사 모습 사진입니다. 반찬을 보면 단무지와 무침, 그리고 김치뿐입니다. 그마저 식었다고 잠수사는 전합니다. 밥을 나르던 중에 바닷물까지 섞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밥이죠, 개밥. 바닷물도 섞였고 밥이 식어가지고 그 밤에 찬밥 먹고 육지는 따뜻한지 몰라도 바다에서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 취침 공간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판이 없어 찬 바닥에서 잠을 잤고 낮에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는 곳은 햇볕 아래뿐이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전기장판을 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비정 한 대 보내서 내가 나가서 내 사비를 사오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장판 15개 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석유 경유기도 한 번 두 번이지. 수색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간 잠수사들이 일일이 필요 물품을 요청해야 했고 한참이 걸려서야 식단이 개선되고 보급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닷속에 뛰어든 민간 잠수사들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JTBC 강나연입니다. KBS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째인 오늘 사태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길환영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일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지금 KBS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나와 있죠? 예, 여의도 KBS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까? 예, KBS 기자협회는 오늘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길 사장이 정권에 불리한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꼭지를 20분 안에 소화하라고 주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시켜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송법상 어느 누구도 방송 편성에 대해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예. 네, 이에 대해서 사측은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을 뿐 간섭이나 규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길 사장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라든가 청와대 인사 두 사람도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협회는 길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경 비판 보도 자제의 경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길환영 사장이 요청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협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청와대 인사를 고발에 포함시켰는데요. 김 전 보도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길환영 사장이 수시로 청와대 모 인사와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그 KBS 기자협회가 추가로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김시곤 전 국장이 길환영 사장 의혹과 관련한 물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질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오늘 오후 기자협회와의 면담에서 길 사장의 의혹과 관련된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 전 보도국장은 그 길환영 사장이 재임 시절에 청와대와 관련된 행적뿐 아니라 그동안의 보도 개입과 관련된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일지를 갖고 있고 또 별도의 물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김 전 보도국장은 필요하다면 모레 이사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KBS 기자협회는 그나저나 내일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방선거 방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은 투입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 조금 다른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어제 오후 총회를 6시간 동안 열어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개표 방송에 기자들을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PD나 기술 인력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간 것인데요. 예. 협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어제 오후 길환영 사장이 보직을 사퇴하거나 사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보직 간부 12명을 평직원으로 발령하는 등 기습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조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개표 방송 자체는 진행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 에버랜드가 내년 1분기에 상장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이사회를 열어 내년 1분기에 상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버랜드는 그룹 지주회사 격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 간 순환 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에버랜드 상장은 때문에 이 부회장 등으로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생명 등 보유 지분 평가액은 12조 원에 이릅니다. 이를 세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세가 6조 원에 달해 결국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경영권 승계 방안으로 먼저 에버랜드를 상장하고 이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갠 다음 에버랜드와 지주회사 두 곳을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자 지배 여력을 강화해서 결국은 이제 전자를 지배한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방식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를 에버랜드가 넘겨받아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떠받쳐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에버랜드는 상장 과정에서 신주 발행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계열사 지분을 추가 매입해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점도 이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미국이 병사 1명을 되찾기 위해 5명의 탈레반 포로를 석방한 걸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테러 단체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버린 데다 해당 병사가 탈영병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에 5년간 포로로 붙잡혔다가 최근 탈레반 지도자 5명과 맞교환 형식으로 석방된 보 버그달 병장. 그가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한 탈영병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병사 6명이 전사한 사실까지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he just wanted to go on an adventure without having anybody to answer to, without having anything to worry about. He wanted to be able to go out and see Afghanistan for himself. 버그달 병장이 실제 탈영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장단체와 거래를 한 오바마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버그달 병장의 석방 협상에 대해 미군의 오랜 전통을 지킨 조치라고 자부했습니다. And he wasn't forgotten by his country.
becaus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ever leave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behind. 하지만 테러 단체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므로써 향후 미국 국민들을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얼마 전 김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인근 주물 공장에서 내뿜는 분진 탓에 암 공포에 시달린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엔 강화도에서 인근 공장들의 매연 때문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배나 높은 마을이 확인됐습니다. 김상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바로 옆 강화도 목숙마을은 매연을 내뿜는 공장들과 긴 담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93년 조성된 산업단지는 한때 공장이 15곳에 달했고 현재도 폐타이어 재생공장과 염색공장 등 3곳이 가동 중입니다. 작업할 적에는 냄새가 상당히 역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강화군이 최근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2007년 이후 주민 4명이 폐암으로 숨져 전국 평균보다 13배나 높았습니다. 또 주민 42명 중 염증성 호흡기 질환자가 30%에 육박합니다. 폐섬유종 수술을 금년 3월에 했어요. 일단 공해가 첫째 주범으로 보던걸요. 2년 전 이전한 금속공장 부지에선 강화도 평균보다 28배 많은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각종 중금속을 다루는 금속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공장이 한창 가동되던 5년 전쯤 이처럼 소나무들이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측은 한가한 답변만 합니다. 역학조사요? 저는 그 못 들었는데요. 요약된 거를 내가 한 번인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의 안전불감증 속에 주민 건강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예, 지방선거일인 내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비가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014 우리들의 선택, 저희들의 지방선거 방송 제목인데요. 우리들의 선택 1부 5시에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